저는 리현수입니다. 북한 해군 서해함대에서 10년을 복무했습니다. 18살에 입대해 28배 하사 계급장을 달 때까지 제 삶의 전부이자 진실은 딱 하나였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세계 최강이며 남조선 괴뢰군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 말은 훈련소부터 제 귀가 닳도록 반복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군함은 고철덩어리이고 한국군 병사들은 나약한 나부랭이들이며 전투가 일어나면 단 몇 분 만에 바닷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배는 낡았지만 정신력이 곧 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를 한 번에 쓸어버릴 그날을 외쳤습니다. 의심이요? 북한에서는 의심은 곧 반역입니다. 결국 저도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마 사실일 거야. 그렇게 10년이라는 젊음을 그 믿음 하나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탈북 후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던 강의에서 제 10년의 군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강단에 선 연구원들이 보여준 영상 속 한국 해군은 제가 평생 알았던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서해 교전 당시의 기록 영상 한국 고속정이 바다와 하나가 된 듯 움직이는 장면, 정확히 목표를 꿰뚫는 해상 사격, 그리고 대파되어 해상에 떠오르지도 못하고 가라앉는 북한 경비정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리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진실이 단 몇 분짜리 영상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평생 속았던 건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북한 해군 하사가 마주한 두세 개의 진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군 복무 10년을 바쳐 믿었던 거짓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닫기 위해 제가 건너야 했던 강과 마주해야 했던 공포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저는 18살에 조국 보위라는 뜨거운 구호를 가슴에 품고 군문에 들어섰습니다. 함흥 출신이었지만 복무지는 서해 함대가 있는 남포였습니다. 당시 북한 해군의 현실은 우리가 교육받던 선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희가 타던 경비정은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배였습니다. 녹이 슬지 않은 곳이 없었고 엔진 소리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죠. 항해를 시작할 때마다 배의 바닥이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신력으로 항해하라는 간부들의 말만 있을 뿐 배를 고칠 부품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핵심 무기는 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님에 대한 정신력이라고 교육했습니다. 낡은 장비에 대해 불평하면 간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제와 괴뢰군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도 정신이 썩었다. 우리는 이 낡은 배로도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료는 항상 부족해서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큰 행사였습니다. 어쩌다 훈련을 나가도 함장 동지는 연료를 아끼려고 정해진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의 보급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주식인 강냉이 가루는 늘 푸석했고 부식이라곤 소금물에 절인 뭇잔지가 전부였습니다. 영양실조로 훈련 중 쓰러지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해군 하사였지만 제 일과는 배를 타는 것보다 간부들의 사택에 가서 장작을 패고 텃밭을 일구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군관 동지들의 사생활 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저희는 사실상 개인 노예처럼 불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배의 중요한 레이더 부품이 고장났는데 부대 간부들은 수리할 예산을 신청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평양에서 온 군관 부인의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최전선에서 조국을 지킨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배는 고칠 부품 하나 없고 우리는 늘 배가 고파야 하는가? 정말 당과 수령님을 위한 길이라면 왜 군관 동지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가? 이런 생각은 곧바로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의문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치범으로 몰립니다. 저는 이 생각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다시 한번 한국군은 허수아비라는 구호를 외치며 현실을 외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해군 통신병과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아주 가끔이나마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적들의 헛소리를 감청하는 임무였지만 저희는 때때로 한국 라디오의 소리나 밀수업자들이 몰래 들여온 알 수 없는 잡지 같은 것을 접했습니다. 어느 날 상부에서 내려온 극비 교육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딱 한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해군의 최신의 함선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인쇄였지만 그 크기와 위용은 저희가 타던 경비정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자료에는 당연히 이것은 미제의 원조로 만든 종이 배일 뿐이며 전투력은 형편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낡고 녹슨 배와 이 사진 속의 깨끗하고 거대한 함선은 같은 해군, 군함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군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중 통신 장비에서 잡힌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훈련 통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미제의 간악한 전쟁 준비로만 교육되었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전문 용어와 장비 운용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군 장교들이 통신에서 보여주는 자신감과 전문성은 저희 부대 간부들의 허세 가득한 정신력 타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와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계기는 간부 숙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남조선 드라마였습니다. 밀수업자가 몰래 들여온 것인데 내용 중 한국 해군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한국 군인들은 단정했고 장비는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과 국민을 지킨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과 수령님을 위한 충성이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들었던 허수아비 군대라는 교육이 어쩌면 우리가 바로 허수아비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체제의 모순을 눈으로 보고 장비의 격차를 어렴풋이 느끼고 삶의 목적까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체제 안에서는 영원히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바깥 세상, 특히 이 허수아비라고 배워왔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각성이 바로 제 탈출의 시작이었습니다. 각성은 저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조국에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낡은 배와 허울 좋은 구호 속에 갇혀 저의 젊음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그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해군 하사라는 신분은 탈출에 유리하면서도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군복무 중 탈영은 곧 사형감이며 특히 저희 서해함대는 경비가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무지 이탈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간부들에게 충성심이 강한 병사로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했습니다. 저는 친척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거짓 휴가증을 위조했습니다. 부대 서류를 다루는 통신병과 특성상 가능했지만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탈출 경로였습니다. 서해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바다는 너무 넓고 경비가 촘촘했습니다. 저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빠른 경로인 두만강 국경을 선택했습니다. 남포에서 함경북도 국경까지 가려면 북한 내부를 가로지르는 긴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평소에 모아두었던 비상식량과 약간의 돈을 챙겼습니다. 탈출을 감행하기로 한 날은 11시였습니다. 가장 경비가 허술해지는 심야 시간을 노린 것입니다. 휴가증을 위조했지만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저는 주로 밤에 걸어다니거나 화물차를 몰래 얻어 타는 방식으로 국경을 향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마주치는 사람 모두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한 검문소에서 군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위조한 휴가증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군복무 중인데 왜 사복을 입고 다니는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오래된 휴가증이라 규정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 급하게 가는 길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그 군인들은 저를 하사 계급을 단 청년으로 보았고
부대 사정을 잘 모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탈출 준비 과정은 고독하고 처절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만 붙들고 걸었습니다. 이제 국경만 넘으면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그 위로 하얀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경비가 삼엄했지만 겨울에는 얼음 위로 난 발자국 때문에 국경 경비대의 감시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국경 주변에는 전기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숨어있는 보초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강 주변에 숨어 경비대의 순찰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은 한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모은 전 재산과 앞으로 갚아야 할 빚까지 약속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저에게 가장 안전한 시간대와 경비가 잠시 이탈하는 구역을 알려주었습니다. 결행의 날, 저는 어둠이 가장 깊은 새벽 2시에 강가로 향했습니다. 몸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자유라는 단어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강까지는 몇 미터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길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듯 했습니다. 발소리가 눈 위에서 뽀드득하고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온몸에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강가에 도착하여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에는 경비 초소가 있었지만 다행히 그곳의 보초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낮은 포복 자세로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왕, 왕. 갑자기 경비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경비견 순찰대였습니다. 얼음 위를 기어가던 저는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몸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횃불을 든 북한군 보초들이 제 쪽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발각되었다. 저는 이대로 잡히면 제 10년이 끝장난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전력 질주했습니다. 따당, 따당. 총소리가 제 뒤통수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스치는 쨍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무조건 앞으로 뛰었습니다. 몇 걸음만 더 뛰면 중국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중국 쪽 언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북한 보초들은 국경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언덕 뒤로 몸을 숨겼고 아래에서 돌아와 이 변절자!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보다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절대적인 고립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제 젊음을 바쳤던 조국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허위뿐이고 제가 얻은 것은 진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도와 탈북자를 다시 북송시키는 나라입니다. 저는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붙잡히면 북한에서 특급 탈영병으로 분류되어 더 끔찍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커를 통해 연길의 한 좁고 허름한 지하방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지냈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밖으로 나가 밥을 구하거나 다음 여정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중국 공사장의 막노동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기 때문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이 쫓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경찰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북한 군인 신분이었던 저는 체제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공작원들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중국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쳐 주변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흙더미 뒤로 몸을 숨겼고 온몸에 흙을 묻힌 채 1시간 넘게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무서움은 국경을 넘을 때의 공포와는 또 달랐습니다.
국경에서는 죽음과 마주했지만 중국에서는 다시 끌려가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한국으로 가는 길은 돈이 많이 든다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과연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올까? 내가 탈출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방에서 몰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음악과 뉴스, 그리고 남조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가야 한다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고통을 견디고 한국 땅을 밟아 제가 10년간 믿었던 거짓말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도피처가 아니라 저의 진실 찾기 여정을 위한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약 1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모은 돈과 브로커의 도움으로 저는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를 통해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로와 해로를 섞어 며칠 밤낮을 이동했습니다. 여정 내내 저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불법 체류자였고 언제든 잡혀서 북송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최종 운신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공무원 동지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은 제가 10년 동안 북한군에서 들었던 증오와 투쟁의 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히 탈북자가 아니라 자유를 찾아온 한국 국민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밟고 올라서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10년 전 제가 처음 북한 경비정에 올라섰던 날이 교차되었습니다. 낡은 배, 녹슨 철판, 그리고 정신력으로 이기겠다는 헛된 구호. 그리고 지금 저는 깔끔하고 거대한 여객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저를 허수아비 국가라고 배웠던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하늘은 북한의 회색 하늘이 아닌 푸르고 밝은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승무원 동지가 건네주는 따뜻한 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북한에서 먹었던 강냉이 가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비로소 제가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제 발로 인천공항의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감격보다는 오히려 멍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상품들. 제가 10년 동안 들었던 곧 망할 괴뢰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반겼던 것은 북한에 남아있던 제 가족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던 가족들과 재회한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짊어졌던 모든 고통과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찾아온 이유, 즉 진실을 보고 가족을 지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평생 믿었던 거짓말의 허무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제가 10년 동안 들었던 거짓말의 실체를 확인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한국 해군 기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의 군항은 제가 북한에서 보았던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두를 따라 늘어선 에이지스 구축함과 최신의 잠수함의 모습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북한에서 허수아비라고 불렀던 그들의 함선은 제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규모와 기술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군 장교의 안내를 받아 직접 군함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건네준 K계열 소총은 가볍고 견고했으며 조종석에 앉아본 헬기의 냉방 시스템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군인들의 표정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처음으로 제 과거의 군 생활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린 왜 저런 장비를 가져본 적이 없었지? 왜 항상 정신력만 강조했을까? 그들의 정신력은 장비가 아닌 국민을 지킨다는 명확한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은 낡은 장비를 덮기 위한 허울 좋은 구호였습니다.
제 인생의 절정은 한국 연구원들이 보여준 전쟁 시뮬레이션을 본 날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먼저 포격하면? 이라는 가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군과 미군 전력은 순식간에 반격했고 북한 전역은 단 몇 분 만에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믿어온 북한이 우월하다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의 힘을 정신력이라는 허상 뒤에 숨겨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말합니다. 적을 과소평가해도 패하고 과대평가해도 패한다.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우리가 배웠던 세계는 너무 좁았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 사실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저는 비로소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밥을 먹는 자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볼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가 북한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미현수들에게 진실을 향한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